네, 지금부터 회계기부법 제정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계기부법 제정공청회 사회를 맡은 전기훈 보좌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사회의 회계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부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부법 제정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관해 주신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오늘 공청회 시작하는데 별도의 국민의례 없이 바로 인사말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긴박하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박한가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한 20여 년간 회계사로서 회계 전문가로서 쭉 활동을 해왔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계 전문가로서 또 금융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사실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회계 투명성은 60여 개국 중에서 거의 60등 꼴찌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평가가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관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운 노력을 진행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경과가 됐지요. 일시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정부 때 다시 또 이러한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이 후퇴하면서 그것과 맞물렸는지 다시 회계 투명성이 60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옛말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강병, 그리고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뢰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무신분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결코 이 사회를 바로 세우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제도적인 부분이 결국 공정성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상법의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실화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 사실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상당히 개선화되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여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의 회계 실체, 즉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관들의 경영 활동이라든가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신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수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회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3.1회계법인에서 근무할 때 그때 미국에 가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받아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비영리 회계를 조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논포 프라핏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그걸 쭉 보게 되면서 복식부기 원리 하에서 비영리 기업들의 회계 처리라든가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들이 일관되게 사실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쪽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동안 제가 정무위원회를 비롯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는 외관법을 크게 개정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교육위에 가가지고는 교육기관들이라든가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결국 회계 전문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회계 투명성을 통한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쭉 집중해 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이 회계가 기업뿐만 아니라
예, 각종 비영리 기관들, 공익법인들, 뭐 심지어라든 친목단체라든가 동창회까지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회계가 어떻게 일관되고 통일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요구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양한 법적 실체라든가 또는 회계 실체의 그 기본을 하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한 번에 다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의 기본은 무엇인지 이것을 제정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공청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 있는 첫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나올 많은 의견들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참석해 주신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질서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의 지혜와 전문성이 집단지성으로 반영돼서 한국 회계제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도 높이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기초로 대한민국이 한층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신 안덕을 의원님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재정위 소속입니다. 안덕울입니다. 오늘 사회 전반에 우리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회계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권대영 금융부위원장님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최운열 공인회계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안태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오늘 조세금융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회계는 경제 언어라고 합니다. 기업과 경제 주체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어떤 시대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고 또 우리의 이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남았던 게 회계학이에요.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 그야말로 경제활동, 기업활동의 그 뼈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안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경제를 이제 보는 하나의 눈을 제공하는 게 이제 회계라고 좀 생각됩니다. 지난 2018년에 우리는 신예감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전기를 좀 마련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 회계 불투명성 문제가 이제 많이 해소되고 또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 회계 분야에서도 나갈 길은 굉장히 멀다 생각합니다. 우리 회계 규율 체계 자체가 현재 우리 원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리 부분이 기업 회계하고 또 비영리 공공 부분은 나뉘어 있고 서로 각기 다른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좀 약간의 파편적으로 좀 관리되고 있다라는 게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율 체계가 이렇게 이분화된 것은 이제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또 감사의 사각지대도 이제 만들어서 결국에는 약간 그게 이제 투명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기부금 단체라든지 사립학교 또 공동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회계 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경제 사회가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회계 기본법은 흩어져 있는 회계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이제 모법이
될 것이고 우리 회계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이제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 이르는 통일된 원칙을 이제 적용하게 되겠고 우리 회계정보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이제 크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회계법은 단순히 우리 이제 회계사 분들만의 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겠죠. 금융 투자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걷어내는 그야말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가장 근간이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계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어떤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회계제도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자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지혜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을 의원님의 축소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님의 축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제가 또 동시에 정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니까 회계에 관한 한 이제 정부에서 업무를 이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대한민국 전반에 그 투명성도 좋고 경쟁력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회계기본법 공청회가 아마 열린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찬대 의원님은 정무에서 회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또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답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안덕을 의원님이 또 직접 또 힘을 실어주시니까 아마 이 공청회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최운열 회장님도 남다른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 회계 오늘 100년 대계를 위한 이런 공청회라 볼 수 있는데 발제 맡아주신 안태준 교수님이나 김기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회계학을 경영학을 했던 기억이 나고 중급 회계까지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도 회계학으로 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사실은 2004년인가요? 제가 사무관 때 그 엘론에 이은 SK 그 분식 사태 났을 때 그 아마 사베인 옥슬리 액트 하는 그 회계 개혁 제도 할 때 이제 그 정권법, 외관법, 공인회계사 세 법을 제가 그때 동시에 고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관법이 보니까 1980년도에 아마 그 국보위 입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체계가 정의 조항도 잘 없고 이 앞뒤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법을 좀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무려 20년 전에 그걸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회계법 체계를 한번 다듬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 기본법이라 하는 영리를 넘어서 비영리나 공공 분야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거가 아마 실용과 공정이라면 자본시장의 나침판인 그 회계에서 그 시작되지 않을까. 그 회계의 투명성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소중한 자금들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고 그게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신뢰의 약속이고 공정, 반칙을 막는 공정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한 3-4가지만 제가 그냥 평소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 이야기했지만 이제 투명성을 위해서 이 영리 중심이 아닌 비영리까지 확대하는 그런 통일된 회계 원칙이 있어야지 측정하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공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회계에 대한 그 문해력이 높아져야지 국민들이 그걸 기초로 평가를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또 요즘 뭐 주식시장이나 경제활동에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AI 시대에 들어선 이 회계를 어떻게 이제 좀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회계의 대전환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주시고 정부도 필요하면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를 하면서 늘 느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규칙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회계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했는데 이 법 체계는 이 규정 중심의 법 체계로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제재가 전부 형벌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 송창영 변호사님이 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실 텐데 원칙 중심으로 갔으면 원칙 중심에 맞게 법 체계가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측면에 물론 이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가징금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전부 형벌로 하는 이 체계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함께 논의를 해주시고 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입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서포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대영 위원장님의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의 최윤일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최윤일 회장님이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가지고 김동철 부위원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의 행정부회장으로 있는 김동철입니다. 오늘 환영사를 해주시기로 한 최은열 회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송구스럽게 제가 부득이하게 환영사를 대독하게 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 공청회 중간쯤에 다시 돌아오실 예정이고요. 그럼 대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은열입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기본법 제정을 주제로 한 이 뜻깊은 논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찬대 의원님과 조세금융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오늘 이 자리는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회계제도 개혁의 완성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했던 핵심 과제가 바로 회계기본법 제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평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단순한 성적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국가의 회계 투명성은 각 경제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영리, 비영리 법인은 명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사인은 독립된 관점에서 회계 정보를 검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는 정보 이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고 감독 당국은 작성 공시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회계 제도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정비되고 각 주체의 역할이 균형 있게 맞물려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회계기본법 제정은 단순히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회계 전반을 하나의 원칙과 체계 아래 정비하고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지를 높여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앞으로의 제도 마련 과정에서 든든한 추진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향상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굳건한 기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참석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의 말씀을 전해주신 최윤일 회장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오늘 환영사를 대신 해주신 김동철 부위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금법 제정 필요성과 조문 구성안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태준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안태준 교수라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이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우리 이 법안의 미력이나 조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회계기본법 이라는 뭐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정치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중요한 이제 과제 중 하나로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준비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여러 차례 지금 이제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용역도 여러 차례 이제 진행된 바가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회계기본법 안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법 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너 같은 법학자가 이런 회계기본법을 이렇게 주관해서 발표하냐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차례에 걸친 연구 용역과 여러 가지 이제 토론 자리에서 우리 회계 전문가분들이 회계학 교수님들 그다음에 이제 회계사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으신 거를 저는 이제 듣고 다 이제 종합해서 이런 이제 안을 마련하게 됐고 저도 사실은 여기 경력에는 제가 경력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표시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빅4 회계법인 중에 하나에서 파트너로도 일한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아까 앨런 사태 말씀하셨지만 앨런 사태쯤에 제가 또 그 당시에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당시라서 제가 이제 당시에 회계법인의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또 석사 논문을 쓴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회계 관련해 법학 쪽에서는 제가 그래도 회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그래도 연구를 하는 축에 속해서 이런 이제 자리에 초대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제 한 사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인 여러 이제 우리 회계학 교수님들과 여러 이제 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다 녹아진 의견이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계기본법을 하나 이제 만들면 있어가지고 사실 백가쟁명식으로 어떤 분들이 의견을 내놔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사실 다 종합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 중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무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을 좀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런 게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발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선 기존에 여러 이제 단체별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회계 관련 법령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회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우리 회계기본법의 대강의 어떤 주요 내용으로서는 어떤 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제 시간 몇 시까지죠? 발제 11시까지 해주시면 네, 그럼 11시 정도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계기본법 여러 이제 단체를 아우르는 이런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자라는 거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번 이제 논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아까도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시지만은 영리법인 그 중에서도 이제 주권 상장법인 상장회사들과 이제 큰 규모의 비상장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한회사들 이런 데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외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돼서 정말 촘촘하게 규정이 다 돼 있죠. 회계 기준부터 해가지고 의무적인 외부 감사 그다음에 감사인 지정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따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여러 가지 벌칙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감리,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감사 기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제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사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정보 비대칭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이 이제 회계 제도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권 상장법인 등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가 돼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여러 이제 그 밖의 단체들, 그 밖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관법의 적용 대상 이외의 회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유형의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도 다르고 회계에 관한 근거 법률들도 다 다르고 회계에 관한 그 아주 산재된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이 뭔가 실효성도 없고 또 외관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여러 미비한 점들이 많다. 그게 이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법무부도 회계를 관장합니다. 놀랍죠? 예. 법무부도 회계를 감당합니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외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법무부가 그 법무부의 관할 법령이 이제 상법에서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회계 기준도 제정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외관법에 적용 대상 이외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그 상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관법이 제정되면서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오히려 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그 규정들이라는 게 전혀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을 보시면은 공공기관 우리가 이제 공짜가 들어간다, 퍼블릭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왜 너네 그 회계법인들 다 그냥 민간인이잖아. 왜 너네의 감시와 그런 걸 받아야 되지?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빼고 난 나머지 이제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IFRS 국제 회계 기준에 준하는 상당 부분의 회계 처리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그 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 못지않은 그런 이제 회계 프로세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걸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데 이제 많은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하고 우리가 그런 공공기관이라는 건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은 상당 부분 이제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렇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아예 공백 상태다. 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규율 자체가 아예 공백 상태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 이제 회계기본법에서 우리가 포커스로 둬야 될 단체는 결국은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국에서도 NPO라고 부르는 Non-Profit Organization, 즉 이제 비영리 법인 또는 이제 우리 법령상의 용어로는 이제 공익법인 등 뭐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단체 이외에 상당 부분을 이제 포괄하는 이제 이 비영리 법인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법률과 너무나 많은 주무관청으로 지금 그 감독 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아니면 감독 자체가 산재해 있고요. 일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회계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회계 처리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율 자체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단식 부기가 이제 허용돼서 그런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회계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비를 하고 좀 통일적으로 하면서 좀 더 이제 일관되게 하자. 좀 이런 배경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도 이제 많이 봤고 또 사실 문제도 많이 터져서 사실은 뭐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소위 말하는 시중은행들 못지 않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수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나 여러 가지 여기 예치를 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숫자 아니면 그 금액의 규모 이런 걸로 따져봐도 사실은 뭐 우리가 뭐 KB 신한지주 뭐 우리금융 그다음에 뭐 하나은행 뭐 이런 데랑 사실 어떻게 보면 달리 볼 이유가 없죠.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중의 기존 금융기관들하고 달리 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회계에 관한 한 지금 완전히 이 주무관청하고 근거법률이 다 산재 있고 그 내용들이 불완전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4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기관도 있고 받아도 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다. 특히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심각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상호금융기관 법령의 정확성 문제. 이 회계에 관한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외관법 이외에 나머지 회계 관련 규정들은 그 법률을 주관하는 그 주무관청이든 아니면 그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이든 본인들이 이 회계 관련한 규정에 감독 권한이 있는지조차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 이제 논의들을 하면서 놀랐는데 뭐 여러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보건복지부도 있고 기획재정부도 있고 지금 이제 재정경제부로 바뀌었겠죠. 여러 이제 중앙 부처들이 있고 또 뭐 지방자치단체도 담당 부서들이 있고 한데 본인들이 회계에 관련해서 무슨 권한을 가지는지 내가 회계에 관한 권한이 있어? 뭐 이런 이제 이번에 논의를 하면서 그런 이제 반응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각지대였다라는 거죠. 규정이 있는 것조차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부감사법이 지금 전면 개정된 지가 이미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미 그 실효된 옛날 규정들을 그대로 준용하거나 이제 하는 규정들을 아직까지 발견할 수 있고 그만큼 회계 관련한 다른 이제 단체의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관에서는 사실은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동주택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만 이건 뭐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감사 외부 감사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일부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서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여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순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 우리가 회계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더라. 회계 원칙도 일관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왜 공동주택하고 집합 건물은 뭐 비슷한 부분이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제각각입니다. 왜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되더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외관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장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큰 이제 회사들 큰 규모의 회사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것들을 이런 이제 여러 유형의 단체들에 사실 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적용 못할 이유는 없더라. 그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특히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상장회사도 여러 우리 그 자본시장 이런 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실 대학교 큰 규모의 사립학교 대학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학생 숫자만 해도 몇만 명에 이르고 뭐 여러 이제 졸업생들이 또 거기 기부금도 내죠.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뭐 보통 뭐 큰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20만 동문, 뭐 30만 동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 파급 효과나 이해관계가 사실은 상장회사들 못지 않다라는 거죠. 뭐 병원이나 이런 데도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전혀 그 우리가 아는 뭐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회계에 관해서 우리가 상장 회사들에 신경 쓰는 것만큼 거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그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뭔가 좀 회계 투명성을 늘리려면은 외관법에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상장 회사들에만 신경 써가지고 우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이 회계기본법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무부서라든가 법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것들이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실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따라야 될 회계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기준 같은 경우에도 뭐 2가지, 3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기준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다. 다 그러면 따라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런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 우리 사회는 단체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제 여러 공백도 많고 또 모순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여러 이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권상장법인 이외 상장회사 이외의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독이나 아니면 회계제도 정책 자체가 제대로 잘 수립도 집행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여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에서 이런 낮은 순위로 결국 귀결이 되더라. 뭔가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의견에 그런 이제 단계에 이제 이르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럼 회계기본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이면 100명 다 아마 다른 솔루션을 내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취지의 법을 어떤 이제 정도의 법을 만드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기본법, 뭐 통합법을 얘기할 때 이제 통합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전에 이제 증권거래법하고 뭐 선물거래법, 간접자산운용업법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습니다. 그대로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책임 규정, 뭐 벌칙 규정,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 감독 이런 규정들도 다 이제 승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통합법이 있고 이런 유형의 우리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뭐 AI 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법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본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뭔가 우리가 규율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칙 정도를 우리가 제시를 하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걸 이제 지원하고 이제 그 수범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준수해야 된다라는 뭔가 원칙적인 이제 규정들을 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원칙 뭐 어떤 수범자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의무를 이제 선언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종이 호랑이에 그치는 법이 전부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본법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좀 뭐라고 스펙트럼이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그 립 서비스로 하는 그런 이제 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좀 거기에서 선언하는 여러 가지 의무나 정책들을 좀 실효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좀 실천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뭐 일부 뭐 약간 어떤 제재에 관한 그런 규정도 일부 두고 있는 그런 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적합하냐 했을 때 사실은 뭐 저희 이 회계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가지고도 외관법 같은 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뭐 책임과 뭐 이런 것들도 다 넣고 뭐 손해배상 책임 벌칙 다 넣고 뭐 지정감사제 이런 것도 다 넣자. 뭐 내부 회계관리제도 다 넣자. 뭐 그런 이제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입법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정치고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사실 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아직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도 못 갖춘 단체들한테 걸음마도 못 된 단체들한테 이거 뭐 뛰어다녀라 뭐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라서 많은 이해관계자분들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건 좀 아직 시기상조다 또는 그건 무리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좀 기본법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뭔가 우리가 일단 선언하는 거는 뭔가 우리가 회계 기준 그다음에 외부 감사, 회계 감사 그다음에 이제 감독, 감리에 이르는 뭔가 그 기본적인 회계 프로세스들이
다 좀 일관되고 통일되게 모든 단체들에 적용될 수 있는 좀 그런 메커니즘을 한번 만들어 보자. 또 그런 원칙을 좀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해보자라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 이 사회 전체 모든 단체를 망라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회 전체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국가 경제 전체의 어떤 발전에도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은 이렇게 아마 회계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총론과 강론 부분으로 나뉠 거고, 총론에서는 뭐 대다수의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이제 목적 조항, 정의 조항, 적용 대상 조항, 그다음에 주무 관청 조항,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또 많은 이해관계자분들 또는 전문가분들이 의견을 내놓은 부분은 사실 용어에 관해서 좀 통일을 좀 해달라. 너무 이런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회계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사실 감사만 하더라도 어떤 법률은 회계 감사라고 하고 어떤 법률은 외부 감사라고 하고, 또 뭐 재무제표라는 용어, 또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여러 결산 서류들의 종류나 범위도 너무 제각각이더라.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좀 그런 기본적인 용어는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통일을 해달라. 그게 많은 분들의 요구 사항이자 또 희망 사항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사실 적용 대상하고 주무부처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결국은 나중에 입법 과정에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나 우리 실제로 이제 법을 제정하시는 국회에서 아마 많은 논의와 그런 걸 더 거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적용 대상이나 주무부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부 이제 이런 그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를 전공하시는 일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다 포함하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튼 다 집어넣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좀 빼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마련된 게 사실은 뭐 크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다시 이걸 뒤집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부담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원은 헌법기구인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시를 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그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민간 회계법인한테 그걸 그러면 대체시킨다고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전부 공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도 제기가 됐고, 또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회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뭐 국가의 기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취급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 민간 법인들하고 같이 회계 감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문제점들이 있겠다. 그래서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빼자. 대신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은 뭐 어떤 경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나리오 3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뭔가 아예 없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단체들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다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그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데를 그래도 다 한번 끌어모아 보자. 아예 지금도 뭔가 전혀 이런 회계 프로세스 같은 게 법령의 근거나 이런 것도 없는 데는 지금 와서 우리가 문제 삼고 그러지 말고, 대신 지금 뭔가 어떤 법률에서든 뭔가 하고 있는 데를 한번 다 끌어모아 보자. 그런 이제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3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좀 그런 단체 유형들은 좀 빼고, 일단은 좀 지금 하고 있는 데들을 뭔가 좀 일관된 프로세스로 포괄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나리오 3은 가장 이제 입법 가능성에 가장 이제 주한 포인트를 둔 좀 그런 이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3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 1에 입각한 걸 수도 있는데, 아예 대상을 열거하지 말고 그냥 모든 단체는 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일부 그 일종의 옵트 아웃 방식인 거죠. 뭐 그렇게 하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법률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도저히 그거는 뭐 명확성이 없는 법안이라서 그건 뭐 사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좀 없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래서 뭔가 이 좀 이것도 일종 행정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성 그다음에 어떤 집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포인트에 저희가 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단체 유형들을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 단체 유형들을 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 대상을 일단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정말 뭐 작은 단체들, 뭐 작은 이제 뭐 기금 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병원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작은 뭔가 그런 뭐 우리 뭐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이제 다 과연 이걸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더 시행령 단계에서 좀 정부에서 좀 더 이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좀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 말 그대로 뭐 정말 뭐 병상 뭐 몇십 개 가지고 있는 병원도 그냥 다 여기에 넣는 게 바람직하냐 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정부에서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행령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주무관청 뭐 여기 이제 금융위원회 분도 나와 계시고 하시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별로 사실은 이제 다 주무관청이 다릅니다. 가장 뭐 영향력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큰 아까 말씀드린 상장회사 부분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관법은 이제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이죠. 그래서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무관청 중에 하나를 하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뭐 이런 회계 문제가 전문성도 크고 이제 가장 또 영향력이 큰 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자 하는 이제 안이 있을 수가 있고.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건 기본법이고 기본법에 충실하게 또 많은 기본법에서 그러하듯이 그냥 뭐 일종의 정책위원회 같은 것만 하나 두자 그냥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그냥 뭐 일명 뭐 회계정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정책만 제시하자 그런 단체들을 포괄하는 데 대해서 포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뭐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또 정부 부서들 사이에 부처들 사이에 뭔가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조정하고 뭐이 정도의 권한만 두자 하는 시나리오 2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단체들이 소관 부처들이 다 다른 상황이니까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통일되고 일관되게 뭔가 회계 프로세스를 정립하자라는 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를 뭔가 그런 주무관청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뭔가 좀 합의제 기관을 하나 두고 거기서 뭔가 좀 정책도 다루고 뭔가 권한이 있으면 거기 뭔가 권한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뭔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뭐 요즘 뭐 최근에 좀 신설된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같은 뭔가 그런 이제 일종의 그 중앙 합의제 행정기관을 하나 두자.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의 회계위원회를 둬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회계기본법을 만들면 있어서 중요한 게 사실 통일성하고 일관성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단체들의 특수성 그다음에 그들의 뭔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사실 반영할 필요성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다 그런 요구를 다 반영하려면 이거는 독임제 관청으로 가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중앙 합의제 기관에서 뭔가 각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넣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가장 이제 회계에 관한 전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뭐 금융위원회 뭐 부위원장님을 뭐 거기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합의제 기관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시나리오 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위원회에서는 이제 뭐 그래서 국무총리를 산하에 둬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뭔가 좀 통일성을 기하자 해서 다만 그 1차적인 권한은 해당 기존의 주무관청에 두되 이 회계위원회에서는 뭔가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수정 요구를 함으로써 뭔가 국가 전체의 어떤 회계 기준에 관해서 뭔가 좀 통일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거기에 좀 포인트를 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적 입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계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수범자들 즉 이제 각 단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회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들의 회계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이제 감리를 받는 이런 기본적인 이 회계 프로세스를 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좀 이거를 다 적용시키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회계기본법의 기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인 규율 사항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을 어떻게 이제 제정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회계 원칙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회계 원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 회계 감사에 관한 규정. 저희는 이제 외부 감사보다는 이제 회계 감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이제 제3의 이제 전문가에 의한 이제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시도 이제 중요하죠.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지금은 이제 공시에 관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완전하고 또 일관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 접근성도 부족하고 이런데 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자. 좀 일관되고 통일되게 좀 마련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감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여러 뭐 회계 원칙이라고 한다 해도 또 여러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것도 들어가야지 하는 의견들이 아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계에 관한 기본 법을 만드는 거지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뭔가 좀 더 스페시픽한 회계 원칙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전문가들로서 뭔가 이런 건 들어가야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회계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회계 기본법에는 말 그대로 정말 이 회계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이제 담자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선언을 하는 거고, 다만 뭐 일부 특수성에 의해서 뭔가 현금주의나 단식부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들을 좀 시행령으로 일부 예외를 할 수 있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우리가 뭐 이번에 회계위원회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거기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하시듯이 아예 회계위원회에서 재정 책임을 가지자. 대신 회계위원회가 뭐 원하면은 뭐 지금 회계기준원 같은 뭐 그런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안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 단체별 주무관청의 또 권한이나 또 단체별 특수성을 저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재정 책임은 여전히 뭐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금융위원회 존치를 시키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회계위원회가 2차적으로 뭔가 통일성이나 어떤 그런 차원에서 뭔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 좀 더 합리적이다 해서 이 시나리오 2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 2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뭐 상장법인이다 그러면은 기존의 금융위원회에서 여전히 하시듯이 그렇게 하고, 다만 이 회계위원회는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또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이 회계위원회에다가 지금의 금융위원회 같은 그런 이제 뭔가 직접적이고 1차적인 어떤 감독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좀 아직 무리다. 그다음에 여러 이제 단체별 그런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거의 특수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 3에서는 결국은 이제 1차적인 거기에 대한 의무의 집행과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것들은 기존 주무관청에 존치를 시키고, 대신 이 회계위원회에서는 그 주무관청을 상대로 그 회계 실체, 즉 법인이나 단체를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무관청을 상대로 뭔가 시정 권고를 하거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두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3을 이렇게 검토를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는 원칙적으로 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만약에 기존 주무관청이나 기존 어떤 법령에서 그런 뭐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불완전하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회계위원회가
해당 주무관청에다가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 제도 개선은 이제 반드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는 방향의 좀 권한과 책임을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사 의무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의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집행은 해당 주무관청이 하되 2차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해당 주무관청을 상대로 뭔가 시정 조치나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시 부분은 그래도 좀 일관되게 공시와 감리 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계위원회에서 뭔가 좀 뭔가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 기본법의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이라든가 또 전반적인 어떤 규정의 개관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분들마다 아마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입법의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모두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또 여러 이제 자리에서 오신 만큼 여러 귀중한 의견들을 주시면은 또 그런 의견들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안태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자장은 명지대학교 김기영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후 토론의 소개 및 토론의 마무리까지 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김기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계기본법 제정공청회 패널 토론의 조장을 맡은 명지대학교 김기영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분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성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팀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미라 한국 컴패션 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엄은숙 정동회계법인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태준 교수님께서 시간을 대폭 줄여서 잘 시간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께 시간을 예정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당 한 7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청객 의견이나 질문 사항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의 그 토론자 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감독부처에서 오신 유성재 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토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4분께 이제 순서대로 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미라 한국 컴패션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과 취지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실행 안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법 이외에도 그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령과 규칙이 또한 만들어질 때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업을 도모하며 완성도를 높여주시기를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한된 시간과 또 제 개인의 의견보다는 비영리 실무자 현장 중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부분은 약간 밑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무관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주무관청으로서 회계위원회 설치안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무관청이 이제 설치가 되었을 때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의 각종 부처들이 기존 방식 고수와 기존의 권한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저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러한 그런 여러 부처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그대로 비영리 현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서 기본법 실시 이전에
충분한 세밀한 사항들을 각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서 최대한 조정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계 기본법에 따라서 필요한 감사의 확대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년도 말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일반 기업의 숫자가 130개고 금감원에서 발표한 공시된 숫자가 42,000개, 약 3%의 일반 기업이 감사 및 공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일반 기업도 좀 더 외감이나 그 감사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영리에 있어서는 영리 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를 받게 되는데 기말 감사 외에도 모금회, 기부금품법, 위탁사업 또는 기부금품 모집 등 여러 종류의 감사를 추가로 더 받게 됩니다. 이 감사의 확대는 단지 감사의 기회만의 확대가 아니라 감사 비용의 동반까지도 감사비의 확대까지도 같이 동반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감사비 수용에 있어서는 비용의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법적인 제한이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부금품법, 일제시대 이완용이 독립자금을 모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부금품 초체 규칙에서 유래한 지금까지 이어져온 기부금품법을 비롯하여서 각종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관리 및 모집 비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뿐 아니라 그런 법적인 비율을 맞추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실시를 통하여서 이 부분 감사비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 주시고 비율에 넣는 것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조정하든지 하는 법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공적인 재원에서 영세한 또 소규모의 비영리 법인들에 대한 감사비 지원 또는 이제 변호사들은 공익 의무 시간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회계사들도 공익 의무 시간을 통하여서 좀 더 영세한 비영리 법인의 감사가 지원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비영리 관련 개별법들에서 회계 기준을 포함하여서 회계 관련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인 기본법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교통 정리가 되어야 현장에 혼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를 통하여서 중복 보고들이 제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또한 기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관청들의 지도 편의상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 법인들이 이것을 회계위원회에 신고하고 또 회계위원회에서 그걸 시정 조치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시에 대해서는 법 시행에 맞춰서 모든 대상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개발해서 만든다든지 또는 최소한 회계위원회 홈페이지 안에 현재 금감원의 다트나 또한 국세청의 공시 사이트, 특히 이제 공익법인들 다 공시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함께 연계되는 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행을 각 법인의 재량에 맡길 수도 있겠지만 작은 법인들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영리나 비영리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일상 업무 처리 절차를 위한 통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거나 지원해 주심으로 권고하고 선도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회계위원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으실 내용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여러 법제도가 함께 회계법뿐이 아니라 함께 정비되어야 하는 필요성인데요. 회계 기본법만 잘 된다고 회계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를 추구한다면 작게는 용어의 통일과 정의를 비롯하여서 여러 관련된 법령이 함께 정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를 들어보자면 공익법인이라는 아까 많은 용어를 쓰셨는데 공익법인의 개념도 공설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또 상증법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등 그다음에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공익법인 등이 혼돈되어 사용되어져 있고요. 같은 상증법 내에서도 출연받은 재산과 출연재산이 용어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사업이라는 용어도 비영리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법인세법 영과 상증령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죠, 비영리가. 근데 보조금분법에 의한 보조금과 정부 조직법에 의한 위탁사업의 성격이 다르죠. 그렇지만 회계에서는 보조금이라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구분되어야 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사실 열거하려면 너무 많지만 시간상 열거를 못하는데 서로 연관된 많은 세법, 민법을 포함한 각종 연계된 법들의 재정비가 회계기본법과 함께 다시 검토되고 정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기본법 제정이 회계 선진화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미라 실장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비영리 법인을 대표해서 이제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같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 확대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 토론이 되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그 관련 법령에서도 동시에 회계기본법과 동반 개정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의 김범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론적인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거의 16년 만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한번 올렸습니다. 예, 교수 연봉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올렸는데 한 4% 정도 올렸습니다. 저희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가 16년 만에 올렸고 한 4% 올려서 전체 등록금 수입이 한 3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등록금을 저희가 결정하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곳에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는 학생, 직원, 교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학생들이 뭘 요구했냐면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그 30억은 학생 장학금, 그다음에 시설 개선 등 몇 가지 용도에 딱 한정해서 쓰도록 하고 교수 연봉 올리는 데 쓸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용한 내역을 학생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 같으면은 학생들이 권리의식이 참 높아졌죠. 근데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 회계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런 요구 했나 생각해 보면은 학생들은 자기들이 내는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썼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은 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부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학문적으로는 수탁 책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이익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쓰고 보고해야 하는 책임, 수탁 책임이고요. 아마 중급회계 배우신 분들은 중급회계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탁 책임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금융이나 이런 데서 우리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께서 입법해 주신 사실 외관법 전면 개정에서 사실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 체계의 핵심은 회계 기준, 그다음에 재무 보고서,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감독 체계, 그다음에 공시 요 5가지가 다 세트로 만들어졌을 때 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안 되는 것이 허다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개가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이 수탁 책임을 이행하는데 우리 모두 다 남의 돈을 쓰면 수탁 책임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동아리에서 총무도 수탁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회계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회계학을 가르치는데 회계학 학생들한테 가톨릭대학교 재무제표 보면은 다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가서 찾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답니다. 예, 왜냐하면 사립학교 회계규칙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배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재무제표, 그러니까 영리기업의 재무제표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개정 과목이지? 회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조차도 다시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각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기본법을 만드는 가장 큰 이론적 배경은 수탁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수탁 책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유용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쓰였다면은 다음에 우리가 등록금을 또 올린다면 이 등록금은 어디다가 쓸 건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보의 유용성이라고 하고 목적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려면 2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회계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 회계 보고서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회계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뭐 국가의 회계 보고, 기업의 회계 보고, 공공기관 회계 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은 이게 읽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거는 과거하고 비교하고 나랑 비슷한 다른 어떤 조직하고 비교해서 우리 조직이 잘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 전체 회계 보고, 즉 수탁 책임에 대한 회계 보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지금 회계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공시를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상장법인과 외관법은 금융감독원에 다 공시하는데요. 다트에서. 근데 저희가 의료기관 같으면요. 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이트 하스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시를 하는데 지방의료원은요. 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알리오 사이트에서 공시하고요. 공공기관은 또 알리오라고 하는 또 공공기관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게 다 별도로 공시되니까 뭔가 비교하거나 분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 감사 공시가 좀 일관성 있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의료기관 정보 사용하는 사람과 대학의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사용할 때 그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려면 그거에 대한 정보는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정보의 유용성은 사실 해당하는 주무관청, 그다음에 그런 데서 사실은 인풋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기본법을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쓰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조직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실 조직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독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기관마다 다 별도의 감독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금융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감독기구는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업무감독 권한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왜 회계감독을 해야 되냐? 업무를 하면은 그 업무에 대한 결과가 다 돈의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회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를 보지 않고 업무 감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중부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권한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회계에 대한 감독 권한은 거기 주더라도 그 공통적인 어떤 비교 가능성이나 정보의 유용성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기본적인 아주 큰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사실은 별도의 통일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래서 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감독 구조를 설정하는 게 거버넌스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원칙과 그다음에 강론이 좀 분리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유용성과 수탁 책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 법안을 세팅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제 생각에는 학교나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시면은 앞으로 이제 공인회계사 같은 회계 전문가들이 비영리라든지 국가 회계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전문성을 갖도록 그 제도적으로 그 시험 제도라든지 고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좀 투자를 해주시면은 또 학교에서 좋은 회계 전문가들 많이 양성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신뢰가 있고 투명한 어떤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범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특히 이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탁 책임 보고의 필요성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해 가능성이나 비교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특히 강조하는 건 아까 김미라 실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공시와 관련된 플랫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도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이 공시와 관련된 부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라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거와 김범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공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회계 정보를 잘 생성을 하더라도 실제 이해관계자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수월성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 그런 정보 접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회계기본법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회계업계 어떻게 보면 실무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엄은숙 이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정동회계법인의 엄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회계 감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이게 체계가 이렇게 엉망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그 답답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일단 제 실무 네. 아니 제 옆에 앉으셔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계속 쉬었고 저도 예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법제처로부터 그 관광업 여행업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 자본금을 뭐로 봐야 되냐라는 걸 좀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한번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관련 법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관광진흥법에는 자본금이란 말만 있지 그 자본금이 뭘 의미하는지 얘기가 없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실질 자본금은 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을 플러스하고 부채를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택 환경정비시행법에 의하면 거기선 그냥 자산 총회에서 부채를 빼라 이렇게 돼 있고요. 방문 판매업 있잖아요. 여기 다단계 판매업자 여기 자본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본 잠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법정 준비금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재 관리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업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등록 기준금의 자본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사법도 봤습니다. 약사법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여기에는 자본을 평정해서 평정 후 부채를 공제해서 산출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동일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양한 주무부처에 갔을 때 여기는 통과, 여기는 빠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회계기본법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범위를 어느 것까지 하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 범위 첫 번째인 건데 이슈 그 적용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유 문제도 다 같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하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보면요.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돼 있지만 장기 투자 금융 자산 그리고 지배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주 회사는 평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산하협력단에 앞으로 엄청난 부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주회사를 엄청 그 독려해서 지금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엄청난 부실이 있거든요. 이거 재무제표에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큰 거 뭔지 아세요? 그 대학교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그 산학진흥 저희가 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퇴직했을 때 학교에서 4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럼 퇴직을 하면 이거를 사학연금에서 100%를 주고 40%는 학교에서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 40%가 부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2016년도에 발견하고 사학재단에도 전화를 해보고 모든 큰 대학교의 재무제표를 다 지어봤지만 부채가 계상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학재단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몇백억이거든요. 이게 부채에 계상돼 있지 않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학재단에서 한 얘기는 그거를 계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재도 계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있어요. 공공기관 정말 심각해요. 이 공공기관이 자본금, 일반 회사의 자본금, 공공기관의 기본재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등기부 등본에 있는 기본재산과 정관의 기본재산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정관에 있는 기본재산과 재무제표에 있는 기본재산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방송국인 재단법인 그리고 무슨 문화재단 여러 가지 그리고 의료재단 여러 업종을 갔을 때 세 가지가 일치하는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기본 재산이라는 거는 일반 회사를 보면은 자본금인데 그 의료업 쪽에서는 부동산 취득한 무선 자산으로 넣어라 해서 등기부 등본에 보면 자산 총액이란 말로 돼 있고요. 어디에는 문화부 소관에서는 자본 기본 재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려면 다 들어 엎어야 돼요. 판을 제대로 깔아야 됩니다.
이게 판을 다 깔아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만 해서 적용 가능한 범위만 한다? 이거는 실익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작할 때 적용 범위를 크게 가져가서 그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모든 국가단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나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그 얼마 전에 해군 호텔이 엄청난 문제가 됐잖아요. 해군 호텔. 그 해군에서 민간 위탁을 준 거죠. 해군 호텔에서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제가 국방부 산하의 모 호텔을 몇 개월 동안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돼 있고요. 복식북이 안 돼 있고 민간 위탁 계약서에는 복식북이를 하게 돼 있지만 복식북이 안 돼 있었고요. 심지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면세 과세의 그 처리조차도 틀렸어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 국방부 한번 털면 정말 장난 아닐 거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이 국가의 회계 투명성은 사실은 이 영리 기업보다도요 비영리 분야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려고 하면 회계 기본법의 판을 크게 깔아야 된다. 뒤로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은수 기사님께서는 이제 그 실무 경험이 워낙 오랫동안 쌓여 있으셔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후에 큰일 날 때가 많은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적용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럼 그 말씀은 아마도 국가 지자체까지 다 포함하는 아까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공감하는 바는 이제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제 필요하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겪으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해관계자가 회계 정보를 아는 것을 오히려 그 좀 싫어하는 듯한 느낌까지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실무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회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법률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아마 증선위원도 역임하시고 하셔서 회계도 많이 아시고 법도 많이 아시는 송창현 변호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창현입니다. 이게 회계와 법이 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라서 회계 전문가분들은 회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법을 하시는 분들은 또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법 체계를 보면 회계가 법에 물려 있는 형태로 이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회계 알맹이는 회계 기준이고 그 알맹이가 실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 체계는 법률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제 법 하시는 분들은 회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회계 하시는 분들은 또 법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그 영리법인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유는 비용 대비 효익 같은 걸 고려했을 때 뭐 그게 의무화됐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비용을 감수하고서도 그런 외부 감사를 받을 요인이 있어야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받을 텐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 금융거래를 하고 싶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소위 얘기하면 thin filer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뭘 가져오는데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 요인 그 감사받은 것들을 가져왔을 때 거기에 어떤 베네핏 주고 거래를 유연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 같은 것도 같이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무조건 해라 이거 안 하면 제재다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에서 그 일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
대한민국 국회가 하는 거죠. 어느 상임위가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각 부처별로 엄청난 칸막이가 있습니다. 물론 부처 안에서도 부서별로 칸막이가 있죠. 그 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좀 다르신 경우가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 상호금융기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회계까지 나가기 전에 감독과 관련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소관 부처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데는 동의 기준을 적용해서 국민들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보 이용자들 하여금 우리 기준이 다 다른데 각자 우리 다른 기준을 당신들이 다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그 정보를 사용해라고 하는 건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는 회계 관련해서 감리위원을 한 4년 정도 했고 증선위원 3년 정도 하면서 그 경험에 비춰보면 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게 아마 감독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감리 부분이 저는 되게 어떻게 이게 법이 제정이 되고 집행이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감리에 따른 어떤 조치 권한을 다 기준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처가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준을 만든다. 기준을 만드는데 각 부처가 만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권한을 기준위원회가 가진다. 왜냐하면 그 각 부처나 기관별로 다 인사이동의해서 일반 다른 업무를 하던 분이 우연한 기회에 회계부처로 가가지고 그 업무를 맡아서 2, 3년 하고 또 딴 데로 가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관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뭐 감사 기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게 이 각 그 숫자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를 보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서는 그래서 또 그런 업무에 대비해서 그 전업으로 그걸 하는 전문가들을 상시 고용한다는 것도 되게 큰 부담이고요. 그래서 기준을 일정 제정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리뷰하고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감사 기준을 만들고 각종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리뷰하고 승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까지를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각 감독기관 입장에서 심대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걸 준수하게 할 건가, 어떤 불이익을 줄 건가 하는 것은 감독의 영역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공시의 영역, 이게 기준에 부합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당위의 영역에 대한 것은 감독기관의 영역에 맡기고 기준을 제정하고 이 기준에 맞게 작성된지 여부까지에 대한 것을 어차피 그 기관 안에서도 그걸 자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감독 관할 기관에 주면 그걸 가지고 뭐 행정 제재를 할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줄지 아니면 고발을 해서 어떤 수단을 취할지는 그 기관이 여전히 그 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면 이게 조금 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모두의 권대영 부위원님께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하면서 법률가로서 가진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그 우리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최근에 경제홍보 합리화 여당의 외부 자문위원으로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외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온 게 93년입니다. 그때 회계 기준은 조문 133개짜리 법률 형식이었습니다. 그 분량 자체도 뒤에 있는 별표 빼면 부치까지 45페이지짜리입니다. 지금 회계 기준은 IFRS 기준으로 2022년도 제가 출력본을 가지고 있는데 5,1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법은 회계기 처리 기준 위반 자체가 그냥 형벌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시장법도
사업보고서의 공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조항 구성 요건은 중요성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에서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한다. 근데 아쉽게도 외관법은 중요성 기준 허들도 없습니다.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한 경우, 거짓으로 위반한 경우. 근데 제가 보면은 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의 태양이 소위 얘기해서 사실관계를 숨긴 회계 처리 위반도 있고, 또는 사실관계는 숨긴 게 없는데 테크니컬한 회계 해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제는 어찌됐건 그걸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기업들이, 큰 기업들, 회계 전문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뭐 다행히 잘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 회사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형사법 형사처벌할 때 오랫동안 내려온 확립된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도 여전히 그대로 그걸 시행하고 있고요. 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법 모르는 건 당신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처벌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얘기해서 하더라도 그건 고의를 부인하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사람을 때리고 무슨 뭐 절도를 하고 하는 그런 시절에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얘기하라는 게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행정 규제 조항들이 생겼는데, 법률 전문가인 저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고의 이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가거나 검찰에 가면 그런 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법원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그게 우리 통용되고 있는 강력한 법원이거든요. 실질은 과실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프로세스에 가서는 그냥 고의범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요 새로운 통합적인 회계기본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되게 유의미하고, 기왕에 되게 잘 체계가 잡혀져 있는 그 분야에서도 좀 더 튜닝해서 수범자들한테 좀 더 친절한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창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회계와 법과의 사실은 교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속해 있는 한국회계학회하고 예전에 상사법학회하고 공동으로 세미나를 한번 꽤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석했던 법학 교수님들과 회계 교수님들이 느꼈던 점은 정말 우리가 교류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용어부터도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바라보는 기업 회계에 대한 그 시각하고 또 회계학자들이 보는 그 시각에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개정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이런 그 법도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관련돼서 지금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이제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작성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결산이 끝나고 나도 발 뻗고 자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변호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해석 영역 쪽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외관법상으로는 사실은 형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기업 내부에서도 그런 회계 담당자 또는 외부 감사인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에 충분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유성재 팀장님 토론하기 잠시 하겠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성재 팀장님의 지금 토론이 한 분 남아 있습니다. 네, 유성재 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회계제도 팀장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의미 있는 공청회 마련해 주신 박찬대 의원님하고 저희 발제해 주신 안태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일단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앞에서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깊게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본법 이슈, 그러니까 본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 그 각 분야에 흩어져 있는 규제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같이 담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같은데, 아무래도 각 분야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텅 비어 있거나 굉장히 허술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계속 그간의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규제 체계라든지 내용이 구축되어 온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저희가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그 특수성을 너무 고려를 했을 때는 그 발제자분 표현하신 것처럼, 교수님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종이호랑이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 또는 이제 그걸 너무 무시하고 가져왔을 때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주무부처 이슈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공무원 입장에선 독립부처로 만들어서 자리 많이 생기면 좋기는 한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팀이 한 2년 전에 없어졌었어요. 이게 사실 없어졌다가 부활을 했는데, 제가 그 부활 과정에서 그때도 이제 제가 팀장이었는데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다. 행안부 협조 없이는 굉장히 쉽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그 소비자 관련 거버넌스로 그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이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위원장을 총리로 해서 소정의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발제해 주신 시나리오 1하고 2 사이 정도의 어떤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 회계 처리 기준 제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각 부처에서 알아서 만드는 방법이랑, 저희가 이제 사후 승인, 그러니까 회계위원회에서 가칭 회계위원회에서 이제 사후 승인하는 방법,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안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주무관청하고 이제 사전 협의해서 그 회계위원회가 만들거나, 반대로 그 회계위원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주무관청이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발제문 하에서 보면 그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제 보측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어떤 의의나 중요성 등 감안할 때 저희가 실체 규정에 본문에 넣는 방법은 어떨지 하는 아이디어도 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 뒤에 토론도 있다고, 그 질문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약간 급한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리는데, 그 법안 내용 보면 저희 회계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미지정 회계사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 제가 사실은 여기저기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수습 회계사 좀 뽑아달라고 무슨 방판업자 팔듯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미봉책 같아요. 제가 뛰든 뭐 항공회장님이 고생을 하시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미봉책이고, 결국 이제 수습 안정에 대한 내용이 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이 법에 담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회계사법에 담기는 게 좋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같이 고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주무부처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저는 뭐 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 이제 손발이 되어주는 금융감독원이 있듯이, 그 우리가 이제 회계위원회라고 하는 안을 지금 안태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손발이 될 수 있는 뭐 회계감독원 뭐 이런 기구도 그 저희가 사실은 큰 장래를 내다본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문에 넣자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그 말씀보다 차제의 용어를 우리 이제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하는 그 내부 회계 관리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것이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통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인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건 회계부서가 할 일이지 다른 부서가 이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발들이 많이 있고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차제 우리 회계기본법에서 이
어느 영역에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어 자체도 뭐 미국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재무보고 뭐 통제제도 정도로 범위를 확장해서 저희가 이 회계기본법에 담는다면 조금 더 기업 내부에서 어떤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통제가 좀 향상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5분의 그 소중한 말씀을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의견과 관련돼서 일단 그 안태준 교수님께서 먼저 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그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정말 뭐 다채롭고 정말 뭐 그 그런 걸 이제 예상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들 뭐 무난한 수준에서 다 제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뭐 충분히 뭐 기존에도 검토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좀 더 이제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우리 그 유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주신 의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엄회계사님이 실무 관점에서 주신 의견들 우리 김 실장님이 그 실제 이제 회계를 비영리법인을 담당하시면서 주신 의견들 또 우리 그 송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증선위원으로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형벌의 이제 경제 형벌의 합리화 부분에서 주신 의견들 뭐 여러 의견들을 다 잘 참조해서 마지막 우리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최현열 회장님 좀 다시 자리를 복귀하셨는데요. 일단 말씀을 듣고 시간이 좀 허락하면 이제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꿈만 같기도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전혀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공청회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더 이제 다듬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오늘 같이 행사를 주관한 우리 박찬대 의원님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그 지정감사제라는 신외관법을 도입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했던 그 사람 입장에서 민간 부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그 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공공 부분을 포함한 모든 전체적인 사회 투명성 강화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러한 그 믿음 하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회계학회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뭐 정치 스케줄대로 하면 2027년에 이제 대선을 겨냥하고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금년 6월에 이제 대선이 있게 되고 그러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이제 공청회까지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오늘 제시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부분, 공공 부분의 투명성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강화할 건가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가능하면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힘을 좀 발휘하실 수 있을 때 입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대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다시 또 네. 그럼 모두 회장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시죠. 네. 예. 아니 저는 뭐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를 발표를 듣고요. 수고 많으시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지금 우리 발표자 안 교수님이 또 국내뿐만 아니라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도 안목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대가 많이 큰데요. 다만 여기 법조문이 있어가지고 제5조에 말이죠. 제5조에 그 얘기하고 앞에 입법 시나리오하고가 조금 일관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제도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5조의 것에 하면은 법인 회계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그래서 이제 칸막이를 좀 완화시키는 총괄적인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시나리오에 보면은 국무총리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무총리 관련되는 사항은 시나리오 1하고 2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게 1과 2 중에서 저는 2 중 2로 하면서 오히려 회계정책위원회라는 말을 회계위원회라는 말로 해가지고 다음에 성안하실 때 그걸 일관성 있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예, 김강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회계기본법이 결국은 입법이 되려면 아까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박찬대 의원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박찬대 의원님 말씀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공청회가 좀 부담은 있었습니다. 제 성격상 와서 앉으면 끝까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사실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어서 사실 축사만 하고 갈까 아니면 발제만 듣고 갈까 하다가 예, 토론까지 다 듣게 되었고 또 플로어의 강력한 의견까지 지금 들었는데요. 발제와 토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방향을 잡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큰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집을 다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기초를 딱 깔아놓는 기본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본법이 방향과 지향을 분명하게 담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직능 대표들이 국회에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큰 과제를 여러 의원들이 나누어서 분담하고 협업하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 제가 다 덤태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사실 실무에서 저기 어카운팅 프렌틱스를 담당을 하다가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또 저도 회계지도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독 업무도 진행을 하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회계와 법률이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반영할까 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우리 플로어에서 얘기한 분처럼 이게 공급자 중심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을 했을 때 사실은 정부의 질적 특성을 따지더라도 이것이 코스트보다 베네핏을 얼마나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고민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회계 투명성과 관련돼서 저번에 외관법을 고칠 때도 전문가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회계업과의 중심으로 당연히 당위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계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수요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공감과 이 제도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영리법인 특히 이제 상장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회계 원칙을 고쳐나가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이러한 저항과 사실은 퇴보가 같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가지고 적용하는 그 큰 과제는 반드시 당위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 공감을 얻어내면서 함께 해 나가고 이해 가능성 있게 또는 설득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과제가 참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제가 앞서가는 좀 염려이고 우려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일단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기본법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발제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또 우리 토론하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에게 사회가 열심히 여기에 노력하시겠죠?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해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축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도 민원인 또는 니즈를 느끼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압력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3번째 방법은 감동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3번째 방법이겠죠.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목적 의식을 느끼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회계 정보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시키는 일에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나서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한 분 빼고는 다 자리를 지키시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우리 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사회 전반에 그리고 교수님들과 법률가들과 함께 꼭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미력하지만 힘을 같이 합쳐서 어렵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공황을 겪고 나서 1933년에 증권법 만들어지고 34년에 증권거래법 만들어지면서 회계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쭉 만들어진 지 이제 한 10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영리법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회계의 투명성조차도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생각은 되지만, 예, 바닥을 까는 마음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공부했던 중급 회계의 그 앞쪽 부분 생각이 많이 납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인더스트리얼 프랙티스도 생각나고 회계 공준도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많은 분들의 집단 지성이 여기 반영돼 가지고 회계가 발전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 반드시 어려운 과제도 반드시 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 신뢰자산, 그다음에 투명성을 높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플로에서 주셨던 그분의 말씀도 또 한편으로 마음에 두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종합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공청회를 통해서 회계규모법이 반드시 입법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전 세계 1등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하려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기념사진 촬영을 했는데 또 회계사 회장님이 또 갑자기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회계사 회장님 사진 촬영을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떤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사진 찍으시죠.